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우리 사별하는 예들을 많이 보게 되고 특히 목회자분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 이 사별하는 분들을 돌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신데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잘 도와줄 것인가 하는 항상 도전이. 그런데 애도의 경우에는 프로이드는 애도 작업은 사랑하는 사람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재발견하는 현실 검증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클라인은 조금 더 깊이 내면적인 부분을 더 들여다 보았어요. 비정상적인 애도와 좋을 상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애도에서도 유아기의 우울적 자리가 재활성화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별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병리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모두 다가 유아기의 우울적 자리의 재활성화를 경험한다고 보는 이 클라인의 견해는 맞다고 봐요. 이런 우울적 자리가 재활성화되지만 어떤 부분에서 조울증 환자하고 애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 차이가 있느냐, 또는 애도 과정에 실패하는 사람들과 애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볼 때, 애도 과정에 실패하는 사람들이나 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초기 아동기의 좋은 내적 대상을 자기 안에 확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 세계가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우울적 자리를 충분하게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현대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분리개별화가 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분 대상 관계에서 전체 대상으로 충분하게 이행했다고 한다면 우울적 자리를 극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아직 부분 대상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 전체 대상으로 완전하게 통합해내지 못한, 전체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나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금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부분 대상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분리 개별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 전체 대상으로서 우리가 대상을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체적인 대상이면 인격적인 대상이죠. 그렇다면 이런 정도로 대상을 인지할 수 있으면 내 안에도 분열된 내가 아니라 통합된 내가 이미 정착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대상과 자기를 분리해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거란. 그런데 우울적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 분리 개별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애도와 상실이라는 강의를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클래스에서 각자의 애도 사항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자기 경험들을 내어놓고 그걸 표현하는 과정들을 한 학기 동안 계속하여.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할 얘기 없었던 사람 같은데 나중에 가면 정말 자기가 애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자기 상실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상실들의 얘기들을 꽤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애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로 인해 다시 일으켜진 초기 우울적 자리가, 그 초기의 우울적 자리가 다시 건드려지긴 하는데 어린 시절에 자아가 사용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통하여 다시금 수정되고 극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적 자리를 초기에 극복했던 그 극복 방법이 어른이 돼서 여러분이 몇 살의 상실을 경험한 어떤 분을 사별하는 경우에 똑같이 일어나죠. 과거의 우울적 자리로 우리가 다시 퇴행이 일어나는데 그 우울적 자리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분리 개별화가 충분히 됐던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극복 방법을 통해서
이 다시 건드려진 우울적 자리를 극복해낼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실하는 사랑하는 대상을 내적 세계에서 다시 회복해낸다. 그러니까 아까 죽어가는 엄마, 자기가 공격했던 엄마를 다시 회복시켜냈던 그 판타지의 세계가 있죠. 아이가 자기가 공격했던 나쁜 엄마가 결국은 좋은 엄마하고 같은 엄마여서 그 공격했던 대상을 회복시켰던 그 방식으로 내가 상실했던 외부 세계에서 상실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내면 세계, 내적 세계 속에서 다시 회복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대상을 회복해내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의 최초에 사랑했던 대상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면적이죠. 지금 내가 상실한 외부 대상이에요. 자기의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겠죠. 지금 그 부인이나 남편을 상실했지만 그 상실한 대상을 외부 세계에서는 상실하면 자기 내적 세계로 확립해 내적 세계의 좋은 대상으로 가져오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분이 우울했던 것, 심한 우울로 가게 되는 것은 과거의 원체험 속에서 부모를 상실했을 때,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느꼈던 그 정서가 다시 일깨워진다는 얘기예요. 원 경험이. 그래서 자기가 부모를 상실했을 때 그 느꼈던 그 아픔을 다시 체험했지만 다시 그 잃어버린 부모를 자기 내면 세계 속에서 다시 살려내는 작업. 어린 시절에 부모를 팬터지 속에 자기가 다시 살려냈을 때 실제로 부모가 돌아왔죠. 내가 내 환상 속에서 내가 공격했던 부모 대상을 살려냈는데 실제 엄마가 살아서 또 돌아와서 자기를 이전처럼 다 사랑해줬던 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팬터시 속에서 그만큼 자기의 삶의 회복 능력, 자기에게 사랑하는 능력과 그리고 대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우울적 자리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이분은 지금 잃어버린 대상을 다시 내면화하는 그 작업과 동시에 다시 잃어버린 것 같았던 원 부모 대상을 다시 내면 속에서 공고하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확립해내는 작업을 동시에 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울적 자리를 극복하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우울적 자리를 어린아이가 극복을 하건 어른이 큰 상실을 경험하면서 어른이 이 우울적 자리를 극복하거나 좋은 내적 대상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우울적 자리를 극복한다는 얘기는 그다음부터 좋은 대상이 자기 안에 내면 세계에서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 이 자아 자체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승화와 창조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서블리메이션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좋은 내적 대상들이 늘어나면 자기가 가진 여러 정서들을 좋은 곳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승화할 수 있고 원초적인 본능들을 좋은 목적으로 자기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목적으로 이 본능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적 자리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인 삶의 어떤 스프링보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적 자리를 잘 극복한다는 것은 극복하는 게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 창조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자아가 승화 능력이 강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된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집 분열적 자리를 극복하고 우울적 자리를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겠네요. 클라인이 봤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우울적 자리에서 생겨난다고 한다면 우울적 자리를 클라인 얘기대로 한다면 3개월에서 아이가 태어난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오이디푸스
정서들을 경험한다고 보면, 그래서 우울적 자리의 틀 안에서 생겨난다고 보는데, 오이디푸스적인 정서, 오이디푸스적인 소원, 이 소원을 포기하는 것. 이 소원은 뭐예요? 근친상간의 소원과 근친 사례의 소원이죠. 용납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정서, 에더퍼스적인 욕망을, 소원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할 때, 프로이드는 거세의 위협이라고 하거든요.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라고 봤는데, 클라인은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존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거세 또는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은 훨씬 더 큰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 불안이라고 하는 건 원초적인 불안, 근본적인 불안에 더 가까운 개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의 피너스를 상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근기의 일정한 기간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지만, 프로이드식으로 보면 이게 3세에서 5세의 얘기인데, 멜라니 클라인은 이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우울적 자리의 시기라고 한다면, 이때도 거세의 불안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거세의 불안이라고 하더라도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 거세와 클라인이 얘기하는 거세는 전혀 다른 어떤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때 4개월에서 6개월 된 아이에게는 실존의 불안이죠. 자기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자기가 어떤 자기의 리비도가 다 파괴돼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죠. 근데 이 두려움만 있다고 본 게 아니고, 우울적 자리의 독특함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부모를 더 이상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소망이 여기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보호하려고 하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부모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이 속에 있어서 에드퍼스적인 어떤 욕망을 그만두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단순하게 두려워서 자기의 못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단념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이론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 것은 중요해 보여요. 자기의 불안, 자기가 이런 욕동을 가지고 있거나 행동하거나 이걸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넣는다고 하는 불안과, 또 하나는 자기가 미워하지만 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미워함에도 또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한 이 부모를 살리고자 하는 소망이 같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사랑과 소망이 대상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망이 합쳐져서 더 이상 에더퍼스적인 욕망을 품지 않게 된다 하는 이론은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보는 어떤 시야가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우리 그 다음으로 또 가보죠. 프로이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애도는 어떤 외부 대상에 대한 것으로만 간주를 하고 내적 대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구별된다고 프로이드가 봤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브라함의 견해나 그리고 클라인의 견해로 오면서 어떤 우울이라 대상을 상실하게 되면 일단 모두가 병리적이거나 건강한 사람이나 우울한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지점인, 그래서 그냥 순전하게 리비도 이론만 가지고 외부 대상에게 투하됐던 리비도를 아직 자기 내적으로 가져오면 우울증이 되고, 가져오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다른 대상에 향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애도다, 뭐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초심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시도고, 일단은 우리가 대상을 상실하면 우리가 우울한 자리에 빠지는 건 이게 기본 1차적인 우울증이라고 했던데, 이 개념을 클라인이 좀 더 확대해서 아주 초기 유아 시절에 이런 우울을 경험한다, 우울적 자리를 경험한다고, 이게 이 이론을 정상적인 발달과 그리고 정신병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떤 발달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병력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관련해서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울적 차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죠. 보통 그래서 애도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얘기가 지금 우울적 자리에서 양가 감정이 있지만 사랑이 더 우세한 사람은 애도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은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내가 그 좋은 그분과의 좋은 추억을 내면화해요. 그러니까 리비도를 안으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프로이드가 잘못 생각한 거죠. 다 리비도가 안으로 회수되는데 그걸 좋은 이미지로 내가 사별한 내 배우자를 아주 좋은 내적 대상으로 확립하는 과정이 애도의 과정이라고 보여요. 좋은 내적 대상으로 확립하면서 그냥 사랑 대상으로 내 안에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과정인데 보통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면화는 같은데 여기에서 분리개별화된 대상으로서 내면화하느냐,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초기 대상으로 내면화하느냐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자기가 상실한 배우자를 자기의 좋은 대상으로 내면화하는 작업이 어쩌면 애도 과정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자기 원부모 대상에 대해서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다시 이걸 회복시키는 과정을 이게 애도 속에 일어나는 거죠. 원부모 대상에 대한 어떤 회복. 나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 내 부모님이 내 안에 있지. 내가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야. 하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이 계심을 내가 다시 충분하게 어웨어하면서 그 내적 대상과를 다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별을 하는 경우에 가장 이게 샥이 오는 게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런 절망으로 빠져요, 대부분. 근데 사실은 내가 배우자를 잃었지만 사실은 나를 어린 시절부터 나를 지금까지 잘 키워준 부모 대상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도를 하는 것에서 그래도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이렇게 왔구나 하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지금 떠나서 아쉽고 정말 보고 싶은 이 대상을 자기 내면으로 가져오면서 내적 대상으로 가져오는데 나와 분리되어 있는 대상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이게 애도가 일어난다고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부모하고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자기 배우자 관계도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요, 평생. 그러니까 이분이 떠났지만 이 떠난 분이 아무리 지금 이분이 극락이나 천당에 지금 예약이 돼 있어, 곧 떠나야 될 상황이 됐어도 이분들 마음에는 어때요? 나를 두고 당신은 못 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리개발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당신이 발길이 급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는 심리가 팽배하죠. 그것은 뭐예요?
분리 개발화가 되지 않고 나 혼자는 살아갈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영혼에게 필요한 어떤 자유를 할지라도 그 자유를 허락할 수 없다는 얘기. 이 세상, 이 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내면의 포로로 이 대상을 붙잡아 놓는 거잖아요. 근데 포로로 붙잡아 놨는데 이 포로가 자기하고 구별이 되지 않은 포로예요. 그래서 아까 사랑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 애도가 일어나는데 증오가 많은 분들은 우울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실감 있게 들려요. 왜냐하면 분리 개발화되지 않은 대상에게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이 분리 개발화되지 않은 대상을 자기한테 내면화했는데 이 내면화가 결국은 자기하고 동일시돼 버리니까 외부 세계에 이 대상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동일시대인 자기가 사라진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대상이 사라진 게 아니라 대상과 함께 내가 죽어버린 느낌이 우울이에요. 자기의 세계가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 대상만 사라진 게 아니고 대상과 함께 있는 자기가 죽었다는 느낌이 이제 우울증에 아주 극심한데, 애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사라졌지만 나의 좋은 대상을 내면으로 가져와서 항상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곱게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대상을 자기 안에 내적 대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영혼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유스럽게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울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은 그 대상에 우리가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대상이 어떤 상태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에게 필요한 대상이가 아닌가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당신은 떠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경우에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내면화한 게 아니라 나의 포로로 잡고 절대로 방면을 시킬 수 없다. 평생 나한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공격성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대상을 공격하는데 이 대상을 공격하는 게 자기하고 분리 개발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대상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셀프 어택이라는 건 사실은 심리역동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동일시대에 있는 대상에 대한 공격이에요. 대상 공격이 자기 공격이라는. 그래서 셀프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상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이 자기를 해친다고 하는 이런 역동들인데, 임상상은 클리니컬한 시츄에이션은 이런데 이걸 이론화하는 건 프로이드가 이론화하는 거나 멜라니 클라이 이론화하는 거나 아브라함이 이론화하는 것 같이 이런 현상들을 초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성장이에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로부터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성장의 지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우울증하고 너무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사실은 굉장한 성취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패러노이드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많잖아. 우울적 자리를 거쳐야만이 건강한 관계로 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병리적이에요. 심각한 병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노이드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울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심한 조적 방어로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닉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누군가 나를 실망시켜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만나는 케이스는 내가 기도해서 한 번도 응답이 없어 본 적이 없다고 우기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청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 대상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비잉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울적 자리를 수용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절한 실패, 그러니까 최적의 프러스트레이션을 줘야 성장이 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대상이 돼주는 게 아니고 실패하면서 가지만 심각한 박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실패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패를 적절한 좌절이 있어야 심리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항상 이분에게 아무 실망도 일으키지 않을 그런 완벽한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어떤 치료 과정 속에서 아까 어쩌면 이분들은 편집분열적 자리, 우울적 자리로 오고 가면서 박해불안과 우울불안을 계속 경험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정서들을 다 우리가 컨테인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부모를 아까 어때요? 되살려내려고 하는 이 판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해준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공격하지만 또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를 감싸주면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소망과 판타지가 있다는 걸 이해를